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 오로지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중화 사상은 오늘도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중국 전투기가 호주의 해상 초계기를 상대로 플레어를 발사하는 정신 나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전투기가 직접 상대 측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인데, 심지어 호주 국방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는 호주 항공기의 30m 이내를 통과하면서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자칫 항공기가 플레어에 직접적으로 맞았다면 기체 손상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비단 이번 한 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던 네덜란드 군함을 상대로 중국군의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네덜란드 군함이 침범 행위를 덮기 위해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는 반박 입장을 발표했는데, 엄연히 국제사회의 핵심 기관인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는 군함에게 침범을 운운하는 건 중국이 얼마나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 등을 상대로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중국이 인접국가를 상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요. 중국은 최근에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양국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비록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역입니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게 국제사회에 관례일 정도로 해당 구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를 활용하여 동해상공으로 전투기를 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해상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러시아를 활용하여 독도 근처까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몰상식한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투기를 활용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국군을 상대하려면 공중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중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섬나라가 많은 동남아시아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국과 호주 등은 장거리 작전을 통해 중국군을 견제해야 하는데, 결국 해상전력과 함께 공중전력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의 공중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 전투기의 군사도발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 전투기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전투기를 비롯하여 항공전력을 투사하며 자행하는 군사도발은 때와 장소,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젠16을 출격하여 호주의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는데, 호주를 상대로는 그 이전에도 전투기로 헬기를 향해 플레어를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필리핀을 상대로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3m 이내로 근접한 후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투기가 동원된 도발은 아니었지만 다른 군사도발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군이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설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해군과 해상민병대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이제는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이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중국군의 도발 사례를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공대공 능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걸음마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대공중전은 시계외 교전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초장거리 교전 대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은 사거리 400km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반면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까요?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전투기가 한국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기 체계에 있어 성능
지표나 보유 수량 등 수치 재원을 가지고 전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치 재원이 우수하더라도 훈련 수준이 떨어지거나 기술의 신뢰도가 낮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태국과의 모의 훈련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수준으로 처참한 교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교전거리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공격 성공률인데요. 당시 중국은 그리펜을 상대로 시계 내 교전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정작 시계 외 교전에서는 9대 41로 그리펜이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은 30km 이내에선 6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달성하였으나 50km 내외로 교전 범위를 늘리자 공격 성공률은 14%에서 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시계외 교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 공군은 교전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중국 공군이 장착한 공대공 미사일은 R-77, 이른바 암남스키라고 불리는 러시아가 AIM-120 암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R-77의 최대 사거리는 80에서 110km 정도로 추정하는데 최대 사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50km 내외의 교전 범위에서도 차의 15%를 넘기지 못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단순한 사거리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방증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표적을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의 성능도 우수해야 하며 그리펜처럼 다수의 전투기가 원활하게 임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갖춰야 하며 이 모든 걸 직접 운용하고 통제하는 조종사의 실력이 우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중국이 다량의 전투기와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였으니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표면적인 요소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국 공군은 조종사의 실력을 높이고 무기체계의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과시용으로 무조건 미국보다 수치 재원만 더 큰 미사일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 세계에 미국보다 자신들의 무기가 더 앞서 있다는 선전에만 관심이 있으며 반대로 그만큼 내실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누각이란 말처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중국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국적 훈련 등을 통해 조종사들의 전투 역량을 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주야간에 걸쳐 진행되는 복합 임무 시나리오에서 한국 공군이 탁월한 상황인식과 임무지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국 공군이 7개국의 연합훈련에서 공격 편대군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훈련에서 지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이 보유한 전술적 역량이 미국과 주요 동맹국의 공군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껏 공군뿐만 아니라 군종을 가리지 않고 다국적 훈련에서 공격 지휘를 맡는 것은 항상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나라와 부대에만 맡기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 공군의 실력을 방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24년에 F-22 랩터를 동원하여 한국과 도그 파이팅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도 우리 군이 보유한 F-35 전투기를 동원하여 5세대 기간의 교전 상황을 연출했는데 정작 북한이 보유한 주력 기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그-29라는 점에서 해당 훈련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전술 상황을 가정하여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며 공방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결국 미국이 한국의 5세대 전투기 조종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공군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였다면 굳이 미국은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F-22 랩터의 훈련 상대로 한국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 공군의 조종 실력과 전술 역량이 적성국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공군의 모의 훈련을 최대한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성능도 개량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작전 계획 수립부터 작전 지역으로의 이동과 적 탐지 및 식별, 교전 등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훈련 체계인 창공 모델의 개량 사업을
2024년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에는 7개 유형의 공군 작전을 모사할 수 있었던 창공 모델은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20개의 작전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F-35와 타우러스 미사일 등 한국 공군의 27개 신규 전력이 반영되어 다양한 작전 상황을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모의 훈련에서의 참패를 분석하며 자국 조종사들의 실력 문제를 논한 것만 보더라도 군의 승패는 무기 체계의 우수성 이전에 병력의 체계적인 훈련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 공군은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미국 등 군사 강국과의 연합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어설프기 짝이 없는 중국 조종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기와 공중전력을 활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은 언제든 적을 맞상대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한국의 영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3일 미 조종사 몰락 영상입니다. 지금껏 강력한 미군의 전투력은 타국을 압도하는 강력한 항공전력에서 나왔습니다. 애초에 미국 공군조차도 미 육군의 항공대에서 출발한 부대이며, 그만큼 미국은 항공기가 처음 전선에 등장했던 1900년대 초중반부터 강력한 항공전력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정체를 모르는 군대를 만났을 때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다면 그건 미군 부대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힘을 상징했던 것은 막강한 항공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기체 노후화로 인해 조종사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종사 양성과 퇴역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조종사 양성이 퇴역 인원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된다면 군사적으로 큰 충돌 발생 시 미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첼 항공우주연구소는 2023년 미 공군의 전투기 기종별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을 기재하며 미 공군 전투기의 임무 현황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그나마 F-16 계열의 전투기는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인 F-22와 F-35는 50% 내외에 머물러 있으며 F-15 계열도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모든 전투기가 100%로 가동되고 단 한 명의 조종사도 누락 없이 모든 편제를 채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투기는 보유한 기체 중 일부가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거나 훈련이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보유 수량이 모두 전투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며 조종사 양성은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인원을 완편하고 임무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군사훈련 체계가 엉성한 개발도상국에서 이 정도의 조종사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것과 1,0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첨단 전투기를 수없이 보유한 미국이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불을 지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T-7에서 또 한 번 사출 좌석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미국은 노후화된 T-38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보잉과 손을 잡고 T-7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T-7은 잦은 개발 지연 문제와 사건 사고로 인해 미 공군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T-7의 많은 문제를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 2월에 밝혀진 최신 소식에 따르면 T-7의 비상 사출 시스템에서 심각하고 위험한 결함이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T-7의 사출 좌석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진행된 각종 테스트에서 T-7의 사출 좌석이 조종사의 바이저를 파손하고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 사출 후 낙하산 사용 시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보잉의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며 T-7의 개발은 상당히 지연되었는데요. 이후 보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이러한 문제가 100%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 국장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은 T-7의 사출 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개선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비상탈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더 작고 가벼운 여성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거나 250노트 미만의 속도에서 조종석을 사출하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T7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 중 하나인 사출 좌석 문제는 현 시점에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계속해서 연기되는 생산 일정은 도무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T7은 각종 문제로 인해 대량 양산 시작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을 더 늦춘 상황이며, 시제기 생산 대수도 기존에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미 공군도 자신들의 성능 제한보다 더 나은 성능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미 공군의 조종사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 공군의 조종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의 여파는 한국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양국의 군사 협력과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T-50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미국이 T-7을 뒤엎고 한국의 T-50A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뛰어난 성능의 T-50은 미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 공군이 T-50 계열을 임시로 대여하여 부족한 조종사 양성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기존의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T-50을 개발함과 동시에 임시로 미국의 T-38 훈련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개발 기간 동안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한국의 T-50을 활용하여 자국 조종사를 양성하고 양국의 군사 협력을 증대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T-50은 현존하는 고등 훈련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F-16, F-35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F-35는 복좌형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전투기보다 숙달된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좌형 모델이 존재하는 전투기들은 새로운 조종사가 배정되었을 때 경험 많은 조종사가 후방에 함께 탑승하여 훈련하며 기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복좌형이 없는 F-35는 이러한 방식의 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숙달된 F-35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훈련 기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T-50 계열의 기체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F-35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기체입니다. 실제로 FA-50을 도입한 폴란드는 FA-50이 가진 근접 항공 지원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FA-50의 조종사들이 F-35로 기종을 전환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T-50은 미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F-16, F-35의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체라 할 수 있으며, T-7의 전력화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미국에서도 대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도입할 전술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현재 미 공군의 전체 조종사 중 현역 비율은 고작 45%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예비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미 공군의 현실이며, 이러한 방식은 향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자국의 조선업이 쇠퇴하는 가운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국의 보유 함정 수량을 추월당했으며, 뒤늦게 한국 등 다른 조선 강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공군도 지연되는 T-7만을 바라보고 다른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 해군처럼 양적 측면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이 있는데요. 중국이랑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치밀한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